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재선에서 4선까지 민주당 소속 현직 장관 4명이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또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어색한 한 집을 생활이 1년 11개월 만에 깨지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연초 전국, 잠시 뒤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부러지는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들어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주말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안에서도 껍질을 깨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변화와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본회의 충돌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또다시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현직 장관 4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준비하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8명은 탈당계를 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라며 반발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사스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한시의 수산시장이 폐쇄되는 등 검역이 강화됐고 세계보건기구는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지만 담배향과 박하향은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업계 로비에 굴복해 전면 금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파가 주춤하는 대신에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수도권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발령 중입니다. 경기 남부권을 비롯한 일부 내륙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수도권에 올해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데 언제까지입니까? 네, 오늘 밤 9시까지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이 지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가 이어지고 있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전날 공공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저감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초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북 익산권과 경기 남부권 그리고 충남 북부권과 충북 중부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2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 기준인 7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면서 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주의보가 내려지면 외출 자제는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야외 수업이 금지됩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축적된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점점 더 짙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주말인 내일은 상황이 더 악화해 전국 모든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주말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검찰 안과 밖에서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 오늘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네요. 네, 오늘 오전 10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추 장관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개혁과 공정이 문재인 정부의 존립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 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동시에 검찰에도 자체적인 개혁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외부의 힘만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는 만큼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달기 밖에서 쪼아 껍질을 깨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을 뜻합니다. 추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추 장관은 성공적인 검찰 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며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연설 중간중간 참석자들의 박수를 여러 차례 유도하며 대체로 밝은 분위기 속에서 취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언제쯤에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이르면 다음 주 검찰 인사가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장관 권한이란 점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첫 출근길에서도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왔지만 즉답은 피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첫 출근인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네. 인사에서 어떤 사안이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있다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이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지휘부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의 인사이동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장관 임명됐는데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 내실 계획이 있습니까? 충북선을 추모하러 온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회가 추 장관 임명 이후 두 사람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는데요.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각자 앉았는데 별도의 인사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윤 총장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시장을 지낸 정모 씨를 어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당대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의 만남을 주선했는지, 그 과정에 당내 다른 인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당은 지금 광화문에서 장애 집회를 열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당을 추가로 고발하고 또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한국당 광화문 집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시간 전인 오후 3시쯤 시작됐습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무대가 설치됐고 광화문에서 시청 방면 도로도 통제됐습니다. 광화문 앞에서부터 이순신 동상까지 집회 참석자들로 꽉 들어찼는데요.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한국당 안팎에서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발언자들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오늘 장외 집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세를 결집해 정권 심판론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황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오늘 집회를 언급하면서 국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어지는 장외 집회에 피로감이 누적됐고 집회가 이른바 태극기 세력과 결합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은 잠시 뒤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어제 발표된 이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이 한국당 추가 고발을 언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영상들을 토대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주민 의원은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의원 등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 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가 있지만 상황을 참작해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이 기소유예를 혐의가 없는 불기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검찰개혁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겠다며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이번엔 사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송도 한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3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생긴 사고입니까? 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던 연구센터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30m 높이 타워 크레인 기둥이 부러지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크레인 위에서는 근로자 3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크레인 기둥이 무너지면서 50대 작업자 2명이 숨졌고 30대 작업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숨진 작업자 가운데 1명은 사고 직후 잔해물에 매몰됐다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발견됐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상자 3명은 시공사 소속이 아니라 타워크레인 설치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관 20여 명과 고가굴절차 등을 투입해 구조활동을 벌였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해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0m 높이 타워크레인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던 중 24m, 즉 8층 높이쯤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은 사고가 날 당시 크레인 몸체 부위를 연결하는 볼트를 해체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크레인 자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공사 현장의 폐쇄회로 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개천절에서 광화문에서 열린 정권 규탄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현 시점에서 전 목사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전광훈 목사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원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개천절 보수단체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폭행한 사건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 일부가 청와대에 진입하기 위해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경찰의 둔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 목사가 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집회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와 수사 경과,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역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일단 구속을 피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 불법 모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안유락입니다. 네,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홍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대표는 지난해 1월 서울 상암동 한 술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홍 씨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자신의 교통사고 기사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지만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손 대표가 협박 혐의로 김 씨를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조사한 결과 보도 무마 대가로 JTBC 채용과 금품 등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김 씨를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해가 바뀌면서 정치권은 이제 4월에 있을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탈당, 또 불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와 보수 재편, 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기소건이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새해 들어 처음 뵙으니까 그렇습니다. 배웠으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많이 바라겠습니다. 네. 자, 4월 총선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불꽃 튀는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 심판론이냐 아니면 또 야당 심판론이냐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망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제 3연승을 한 세력과 3연패를 한 세력이 10년 전과 이제 반대되는 상황에서 네 번째 대결을 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4연승을 하는 팀이 생긴다면 5연승, 그러니까 대선까지 또 그 해에 같이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6연승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반대가 되면 보수 입장에서는 반전의 계기를 이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조사된 자료들을 보면 야당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보다는 대체로 앞서는 경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조적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의 한 상황이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긴 했는데 네. 지금 오늘 시점에서 봐서는 야권 심판론이 오히려 그 우세한 상황이고 이건 무엇보다도 보수의 그 분열과 대한부재의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 선거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 재편의 선거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갖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전제해야 될 거는 아직 총선까지 100여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의 어떤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나누면 선거를 예.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흔히 전망적 투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미래에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총선거는 이제 회고적 투표라고 해서 지난 정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지난 여당이건 야당이건 평가나 이제 이쪽에 많이 무게중심이 두어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수밖에 없죠. 대체로 선거가 그랬습니다. 총선거가. 네. 이번에도 이제 집권 3년 차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심판론으로 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 일반론으로 볼 때 그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심판론이 좀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도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행태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게 인물도 중요하고 정책 또는 이슈 그리고 구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 심판론이냐 정권 또는 정부 심판론이냐의 문제는 구도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 구도가 지금 아직까지는 정권보다는 제1야당 쪽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네. 이제 지나치게 강경투쟁으로 일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자, 그래서일까요? 한국당 지금 광화문에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면서 장애 집회를 열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순서가 진행 중인지 현장을 한번 갔다가 다시 두 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잠시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새해는 밝고
새 희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는 뭐라 그래 이거를? 이 판에 보면 국민과 함께 뭘 만들겠습니까? 새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만 만들어왔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꿈을 가지고 살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로부터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기적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3년도 채 안 돼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먹었죠. 경제도 다 무너졌죠. 우리 경제 얼마나 탄탄한 경제입니까? 아직도 든든합니다. 아직도 탄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1년, 2년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도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죠. 완전히 무너진다면 다시 세울 수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제 망가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바로 엊그젠가요, OECD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OECD 3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명목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36개 나라 중에 몇 개라고요? 몇 위라고요? 36개 나라 중에 34번째랍니다. 이게 뭐예요? 꼴찌라는 소리죠? OECD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설 때 우리가 16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몇 위라고요? 34위. OECD 중에 꼴찌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 정권 이제 다 마치면 나라 완전히 말아먹게 생겼어요. 우리가 그동안 가진 게 있습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뭐 석유 납니까? 우리나라에 가스 납니까? 안 나죠? 나는 거 없는데도 이만큼 살게 된 거는 수출 덕입니다. 수출.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이 작년에 마이너스 10.4%, 플러스 10.4%도 참 마땅치 않은데 마이너스 10.4%, 완전히 우리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월 며칠입니까? 1월 3일이죠? 지금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엄동설환이죠? 이 추운데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화나서 나오셨죠? 분노해서 나오셨죠? 이렇게 다 우리나라 다 망한 게 생겨서 그 걱정되셔서 오셨죠?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예, 저도 잘 못 잤습니다. 4시간도 못 잤어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 아닙니까? 네, 다음 달이면 대표 취임 1년을 맞는 황교안 대표 모습. 마침 광화문 집회, 장외 집회에서 황 대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당 얘기부터 좀 하고 나서 다시 또 여당 불출마 선언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또 황교안 대표 리더십도 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
지금까지 9명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또 이유를 들어보면 뭐 황 대표 체제에 대한 좀 상반된 이유도 엿보이고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게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통계를 낸 걸 보니까 PK 의원 쪽에 좀 몰려 있고 오히려 이 그 교체, 희생, 그다음에 이제 기득권 포기에 감동을 줘야 할 TK 대구 경북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네. 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어떤 그 한계와 또는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는 있지만 이 장외 집회의 어떤 피로감도 있고 또 좀 새로 이 새해가 되면서 던진 메시지들이 어떤 보수 통합이라든가 또는 공천이라든가 또 보수 혁신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2월 초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상황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시작해서 2월 초 정도까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마지막 시험대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올라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2월 초까지가 좀 시간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 무기력에 분노한다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한성교 의원은 황교안 대표 체제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울먹이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내년이면 아직 다음 달이면 1년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난해 4월부터 패스트트랙 정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강경투쟁이었어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릴레이 삭발도 있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단식 투쟁도 했고 말이죠. 네. 장외 집회를 너무 강경한 투쟁으로 갔던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더욱더 이제 진영 정치로 갈라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황 대표가 지금 임기 시작한 1년 됐는데 별로 이렇게 혁신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새로운 비전 제시나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생각에. 대체로 야당으로서 이제 집권당을 견제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집권당에 대한 견제나 비판이라기보다는 너무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그러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 바로 그러한 점이 오히려 지금 와서 모르겠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러나 지금 여상규 의원이 지금 상당한 비판했습니다. 한성교 의원도 사실 친황인데 비판을 남기면서 뭐 그러나 뭐 다른 얘기 좀 했습니다만 좀 그래서 이 부분이 황 대표가 뭔가 자신이 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 당내에서도 리더십이 왜 이렇게 시험대에 오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핵심 지지층 이른바 태극기 세력으로 불리는 분들의 어떤 지지 여기에만 너무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나치게 기독교 인사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세력들과 결합하는 모습이 과연 중도 유권자들 볼 때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지금 이 부정적 평가가 뭔지를 스스로 봐야죠. 당내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황 대표가 좀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뭔가 전략도 바꾸고 혁신의 아이콘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의 정치 행태를 미뤄볼 때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한국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드리면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체제로 유지를 하는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아마 고민도 당 내부에서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SNS에다가 당이 안락사 당할 것 같다 이러는 좀 거친 표현까지 썼거든요. 좀 그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좀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홍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TK 자민련으로 극우에 기댄 어떤 축소된 자유한국당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보수 통합의 어떤 그 터전을 또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짧은 승부에서는 뭐 이 단식이라든가 또는 뭐 삭발이라든가 장외 투쟁을 통해서 이제 모면을 해왔는데 긴 호흡의 승부에서는 지금 좀 지쳐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황교안 대표에게 부여된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수 통합과 재편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계속 실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자꾸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느 출마도 그렇고 불출마 여부도 그렇고 본인이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시했어야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꾸 밀려가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선택하게 되는 그러니까 명분도 잃고 결국 실리도 잃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리더십 위기를 자꾸 불러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은 좀 밀려가고 있다라는 표현 쓰셨거든요.
전략도 상당히 좀 부재한 것 같아요.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도 그렇습니다만 선거법과 이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서도 네. 협상을 좀 하면서 뭔가 실리를 좀 얻어내는 쪽으로 가지를 않고 네. 오로지 사법이 불법이었다.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가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게 들릴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 투쟁을 하는 한편으로 어떤 선거법에서 뭔가 자신들 한국당과 뭔가 이 정당의 이익에 배치된다면은 뭔가 그 협상을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얻어낼 생각을 했어야죠.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오로지 장애투쟁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는 뭔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반짝 핵심 지지층들을 결집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 계속 이 추동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죠. 좀 그래서 과도하게 강경투쟁 그리고 장외투쟁으로 간다 이런 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장외투쟁의 좀 명분이 뭔지 중도 유권자들 특별히 어느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피곤감도 피곤감입니다만 과연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 우리가 흔히 대한정당, 수권정당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야당들에 대해서. 그런 대한정당 또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총선에 대비하는 모습이 너무 지금 아직 없는 거예요. 물론 100일이 남았으니까 인재 영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단계로 볼 때 한국당이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선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마침 장외투쟁 중이기 때문에 한국당 상황 먼저 여쭤봤고, 자, 오늘 현직 장관 4명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 입장이지만 4명이 지금 불출마를 밝혔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불출마의 좀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될까? 배경이 같을까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아마 상당히 아쉬웠을 겁니다.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장관 이후에 이 행로가 좀 더 불확실해진 상황이 됐고 결국 시험대 위에 오는 건 마찬가지죠. 어찌됐든 중진급 의원들이고 또 수도권의 다선 의원들이고 여성 의원들이거든요. 네. 앞으로 정책 성장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여성 장관 비율을 일정 부분 지켜야 된다는 대통령의 아마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그다음에 청문회라고 하는 거를 총선을 앞두고 실시했다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 의회의 돌발 변수로 총선 자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부담감 등이 작용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총선에 나섰을 그렇죠. 경우, 예. 예, 자리를 교체하게 되면 청문회를 실시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이게 이제 선거제도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전제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4+1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봐왔던 것처럼 그 연합 정치가 어쨌든 의회에서 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 중에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장관 자리를 놓고 특히 이제 의원의 장관 겸직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청문회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다 주긴 했지만 이러면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은 상당히 아쉽겠지만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권의 이분들의 표현대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자막이 나가지만 총선 앞두고 후임 장관 후보 청문회 등을 포함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이 반영될 수도 있었다. 이런 설명이신데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의원 출신 장관들이 선거 앞두고 장관직 그만두는 경우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를테면 이제 총선 출마용 경력 쌓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고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임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국회의원과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경력 쌓기용이다. 또는 총선 말고 대선으로 가기 위한 대권으로 가기 위한 경력 쌓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랬고 통일부 장관 김근태 의원도 그랬었고요. 복지부 장관 했었잖아요.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실상 아까 보니까 화면 보니까 몇 분은 진짜 울먹이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아까 화면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만큼 애착이 가겠죠.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니까.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부담도 있고 현재 선거 앞두고 인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단히 아쉬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 의원과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임제도 이게 지금 내각제조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 활용된다면은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중요한 하나의 연합 정치의 모습을 띌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꾸 장관으로 차출되고 다시 또 국회의원 출마한다면 이거는 사실 우리 현재 대통령제가 취하고 있는 삼권분립과는 사실 썩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선거 앞두고 이분들이 당연히 이제 장관이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청와대 출신들도 굉장히 이 선거에 출마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앞두고 청와대건 국회건 장관이건 너무 선거에 몰입하는 그런 모습들은 썩 원론적으로 볼 때 꼭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또 거의 다 돼서 남은 얘기가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들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며 8명이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거취 대목 아니겠습니까? 합쳐서 좀 여쭤볼게요. 뭐 보수 빅텐트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일단은 각자 도생, 일단은 관망하면서 각자의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기회 포착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 진보 또는 개혁으로부터 보수 쪽까지 지금 구심점이 부재돼 있고 대안이 없는 빈 공간이 됐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역할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새 정치의 내용을 얼마나 더 구체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2016년 총선처럼 호남과 같은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호남이 그렇게 이번엔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비민주당, 비자유한국당 이 세력들을 어떻게 흡입해낼 수 있게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타이밍은 잘 잡았다고. 그건 뭐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이미 네. 박지원 의원이 지어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상의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누구랑 어디서 무엇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시간이 너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16년도에는 2월 달에 창당했거든요. 국민의당이. 지금 1월 초 아닙니까? 1월 3일인데. 네. 당장 이제 중도 세력을 이제 규합을 해야 될 텐데 제3지대를.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기득권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낡은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적어도 현재 정당 구도를 비판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죠. 네. 물론 기본적으로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거겠습니다만 기존의 다른 야당들도 같이 여기 비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중도 개혁 세력을 규합을 하되 어떤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아직 대안이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뭐 바른미래당의 같이 이렇게 결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분은 또 녹록치가 않아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당권파가 또 호남 출신 의원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도를 내세우면 호남에서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 의원들이 할 거란 말이죠. 이런 네. 부분들도 있고 또 보수 통합을 하자니 지금 뭐 현재 안철수 전 대표가 한국당이나 새로운 보수당 가지고 합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미 새로운 보수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명 자체가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시간도 짧고 그런데 아무튼간에 지금 특별한 대안이나 이런 그 방략이랄까 그런 것들은 아직은 잘 설정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총선 앞두고 다양한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복잡 다단한 전국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분들은 해돋이를 못 찍어서 좀 아쉽겠네요.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요. 올 새해는 해는 못 보고 달을 봤다. 2020년 1월 2일 대통령 문재인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가시죠? 바로 가면 되나?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추미단가 임명됐는데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의견 내십니까? 총선을 추모하러 온 다짐에서 어떤 말씀하실지 의견 내실 겁니까? 선거 사건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사진 카메라 기자님들은 촬영을 맡아주시고 퇴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본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저 통도 지나올 때 좀 사진 찍어주세요. 검찰이 오늘 대표님 포함해서 한국당 의원들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죠. 그럼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입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압승을 해서 이 법 반드시 폐지하도록 그래서 앞에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앞에요. 김씨하고 대화를 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카메라 찍는 분들 저쪽 뒤에 좀 문을 놔주세요. 저희가 잠깐만 하고 한마디 하고 안 됩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대표님 한 말씀만 하고 빠질 거예요. 네, 빠질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네, IBK 기업은행 때 아닌 낙하산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가 신임 행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인데 금융권에서 반복되는 낙하산과 관치 논란이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혁신의 장애물이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아침 일찍부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청와대 출신인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신임 행장으로 임명되자 노조가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선 겁니다. 한정미달 낙하산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봐서 중소기업은행들 투표하지 만들고 또 이쪽 가족들 다 이쪽 14,000 가족들이 그런 일터이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노조의 극심한 반대 속에 결국 윤 신임 행장은 출근 첫날부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기업은행장은 청와대가 임명하지만 지난 2010년 윤용로 행장이 퇴임한 뒤 세 차례 연속 내부 승진이 이루어져 국책은행에 좋은 전통을 만들어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은행 경험이 없는 외부 출신 행장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조는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강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도 없었던 낙하산 인사를 느닷없이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기업은행에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낙하산 인사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법률권 안에서도 제기됩니다. 결국 또 관치금융이다. 촛불정부에서도 낙하산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금융 노동자들의 좌절감과 비판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의 낙하산과 관치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금융 전문가가 아닌 청와대 출신이 민간 금융기업에 취업한 일이 반복된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의 입김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일 혁신금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하산, 관치 논란이 오히려 금융의 혁신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가 조금 전에 서울시청 쇼트트랙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아픈 과거는 모두 잊고 새 소속팀에서 힘찬 새 출발에 나서게 됐는데 반가운 소식 빨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원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심석희 선수 이번에 한국 체대를 졸업한다고 들었는데 서울시청과 계약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심석희 선수를 놓고 국내 실업팀들이 열띤 영입 경쟁을 펼쳐왔는데요. 최종 목적지는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조금 전 공식 입단식을 열고 힘차게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청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입단식에서 이제 학생 신분이 아닌 만큼 그리고 실업선수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청에 입단하기까지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가 학생 신분이 아닌 실업 선수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만큼 제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 선수의 미소가 반가운데 자 이제 아픈 과거는 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심석희 선수 2012년이었죠. 15살의 나이로 처음 태극 마크를 달았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은 동메달을 한 개씩 따내면서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간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도 여자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올림픽 2회 연속 금메달의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초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고 지난해 4월에는 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포기하면서 올 시즌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소속팀에서 다시 시작하는 심석희 선수는 오는 4월 열리는 다음 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서 새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허정원입니다. 네,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습격 사건 이후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인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일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군부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이 미군 로켓탄 공격에 사망을 한 겁니다. 이번에 사망한 솔레이마니 장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의 총사령관으로 중동 일대 질서를 이란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노력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국외의 친이란 무장 조직이나 정부군에 대한 지원과 지휘를 담당했는데요. 지난해 미국 대테러센터는 이 솔레이마니를 중동 최강의 장군, 또 이란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자 유력한 대선주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원치 않는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눈엣 가시 같은 인물인데요.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민병대를 움직여서 미국과의 대리전을 준비해왔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이 솔레이마니를 자국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인물로 간주하고 제거를 노려왔습니다. 이번에도 미 국방부는 이 솔레이마니가 미국 외교관에 대한 공격을 계획했다면서 이 공습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또 이번 공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미국 성조기만 있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무슨 의미인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마치 승리를 좀 자축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분명한 건 이번 사건으로 이란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건데요.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중동 정세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인데 뿐만 아니라 이 국제 유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부터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란과 북한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 내용은 김원배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죠. 트럼프는 북한에 설탕을, 이란에는 식초를 줬지만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일 이런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각각 강경 유화 정책이라는 상반된 전략을 펼쳤지만 두 가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러한 상반된 접근법 사이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정작 두 가지 방식 모두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포나 존경을 이들 나라에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싱가포르 계약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드러내놓고 그 계약을 어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서의 전례 없는 사진 촬영 등과 같은 상징적인 양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후로 볼 때 북한이 핵 관련 시도를 줄이기 위해 한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 상황을 두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라며 훨씬 더 강경하게 언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과 이란 어느 쪽도 가장 최근의 도발에 따른 결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으며 도발이 갈수록 도발적이 돼 간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현지 시각 1일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키고 북한을 매료시키겠다고 장담했다. 그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실패를 비판했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를 너무 거부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외교를 청했다고 위기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양대 외교 난제로 지적한 또 다른 축이죠. 북한도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자신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즉각적이고 강대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 이런 내용의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최근 도발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을 향해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도발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또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 관련한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김정은과 지도부의 협상 테이블에 다시 와서 앉을 것을 분명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합의 도출을 위해 외교관들이 외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이 다른 길을 택할 경우에 대해 군사력을 통한 압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견지해온 북한의 이른바 나쁜 행동을 억제할 미군의 대비 태세를 확신한다는 겁니다.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에스퍼 장관은 또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축소해온 한미 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다음 행동에 따라 살펴볼 대목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외교적 방법을 통한 대북 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대비태세와 함께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군사훈련 재개까지 언급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 위원장에게 옳은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일단 대화에 방점을 뒀습니다. 외교력을 발휘해 얼마만큼 현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중국과 홍콩 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중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게 혹시 사스, 그러니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발병지로 지목이 된 우한시의 한 시장은 무기한 폐쇄됐고 세계보건기구는 긴급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의 악몽이 중국과 홍콩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수산시장이 전격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스 불안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이 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 27명이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시장 상인으로 이 가운데 7명이 중태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당국이 입경 검역을 강화하고 모든 병원에 대해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면서 세계보건기구와 중국 당국이 우한시 폐렴의 발병 원인을 긴급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 황금왕은 특히 폐렴이 집단 발병한 문제의 시장에서는 토끼와 뱀 등 각종 야생동물도 도살해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수산시장에서는 폐렴 병원체가 극히 적으며 사스의 병원체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것은 야생동물 안에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우한에 사스가 퍼졌다는 소문이 돌면서 중국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2년 말 홍콩과 접한 중국 광둥성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사스는 곧바로 홍콩으로 확산해 2,000명가량이 홍콩인이 감염돼 약 300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5,300여 명이 감염돼 약 350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 일부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앞서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21살로 높인 이후 추가로 나온 규제 조치이긴 한데 원래의 이 전면 판매 금지 방침에선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예고한 대로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기가 높은 과일과 민트향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대폭 올린 데 이어 청소년 흡연 중독 규제에 나선 겁니다. Taking it off the flavors for a period of time, certain flavors. We're going to protect our families, we're going to protect our children. 미 식품의약청은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고 30일 안에 관련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그만두지 않는 기업은 처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 조치에서 담배향과 박하향은 제외했습니다. 액상 니코틴을 리필할 수 있는 이른바 오픈 탱크형도 그대로 판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련 업자들은 반색하고 있습니다. We were a little bit relieved that the products that we've been using for a decade to keep people off of cigarettes are still going to be available to those consumers.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업계 로비에 굴복해 지난해 9월 밝힌 가양담배 전면 금지 계획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호흡기 질환자는 2천여 명, 사망자도 5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때문에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호주를 휩쓴 최악의 산불 사태에 미국 대사관이 자국 여행객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주 호주 미 대사관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현지 시각으로 4일까지 산불 피해가 극심한 남동부 해안 지역을 벗어날 것을 경고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 대사관은 또 해당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대체 방안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호주 당국이 해당 지역을 관광객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는 산불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 엔진에 동전을 던져 넣은 승객이 항공사에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와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지난해 6월 안우이성 안칭시 공항에서 비행기 엔진 속으로 동전을 던져 항공편을 취소하게 만든 28살 루모 씨에 대해 12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을 해당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언론들은 또 럭키 에어라는 피해 항공사가 항공편 취소로 유발된 승객들의 숙소 마련과 대체 항공편 확보 등을 위해서 12만 3천 위안의 손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가탄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다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잇몸병엔 역시 이가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의약품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매출을 어쩐다.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 고려하라. 신한카드 3초의 발견. 예상치 못한 연결로 뜻밖의 감동을 주고 우리의 데이터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며 그동안 카드가 하지 못한 일로 새로운 경험을 늘려주는 이것이 신한카드의 3초. 초월하는 가치를 만들다. 신한카드.
민주당 소속으로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진영, 박영선, 김현미, 유은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장관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8명도 공식 탈당했습니다. 당권파들도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안에서도 껍질을 깨야 한다며 검찰 내부의 변화와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가 서울시청에 입단을 해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심석희는 이제 실업 선수로서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의 중국발 스모그까지 가세하면서 주말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장군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격렬한 보복을 경고하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해졌고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늘 집회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모두 경제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났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살기 어려워졌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나라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라며 이런 꿈을 가지고 살던 우리에게 문재인 정권은 좌절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한국당이 집중하고 있는 친문 게이트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 4월 총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황 대표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선언도 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한국당 안팎에서는 무기력하게 모든 것을 내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이 총선을 앞두고 오늘 장외 집회에서 더 많은 세를 결집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어지는 장외 집회에 피로감이 누적됐고 집회가 이른바 이 태극기 세력과 결합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한국당 추가 고발을 언급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어제 수사 결과를 두고 이 검찰의 자의적 기소권 남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달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영상 등을 토대로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무도한 짓을 많이 자행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주민 의원은 어제 검찰이 민주당 의원 등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 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혐의가 있지만 상황을 참작해서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이 기소유예를 혐의가 없는 불기소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검찰개혁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열겠다며 추미애 장관 임명 이후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 현직 장관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 3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현미 장관과 유은혜 장관은 발언을 하면서 감정이 북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 터전이었던 일선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의원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불출마를 확정했지만 선거관리의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오해를 막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총선 앞두고 이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겠다고 나섰죠. 이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의원들도 탈당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모레인 일요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창당을 앞두고 마지막 작업으로 오늘 현재 속해 있는 바른미래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탈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유승민 의원은 무너진 보수를 근본부터 재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저희들의 뜻과 가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체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렇게 비당권파가 떠났지만 내환은 여전합니다. 이번엔 당권파들이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행사나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고 있어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도 현역 의원은 임재훈 사무총장만 참석했습니다. 쇄신을 요구하는 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어떤 선택을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취임식을 진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위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오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보여주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임식에 임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며 줄탁동실한 사자성어에 비유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쪼고 동시에 어미닭도 밖에서 껍질을 깬다는 의미인데 외부의 힘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써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바꾸는 개혁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소 무거운 내용이 담겼지만 연설 중간중간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며 밝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호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 소리는 다 녹취가 돼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던 전임 조국 전 장관 취임식과는 달리 강남일 대검차장과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검찰 간부들이 참석해 추 장관 취임사를 지켜봤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동반자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며 조만간 고강도 개혁 작업에 나설 뜻을 내비쳤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에서는 호가를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까지 낮춘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단 나타나고 있는 셈이지만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온 뒤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 원에서 3억 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대출 규제와 추가 가격 하락 우려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그전 호가보다 1, 2억 떨어졌어도 매수자가 문의만 있지 거래 자체는 수도비라고 보면 되고 임대차 가격은 지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랐는데 2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습니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4구와 마포, 용산구의 상승폭 축소가 컸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일시적 효과를 낸 셈인데 동시에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동대문구와 강북구 등은 높은 가격 따라잡기인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교통과 학군 여건이 뛰어난 경기 용인 수지와 수원 영통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각각 0.79%, 0.65%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세 둔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가격 하락이나 하락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이동하는 조짐도 있습니다. 전세값은 특히 인기 학군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을 찾기 힘든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 이 때문에 봄철 새학기를 앞두고 강남과 양천구 등에서는 전셋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 수요 등이 늘면서 전세 가격 오름세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하지만 일부 지역 집값이 불과 1년 만에 10% 가까이 올랐고 공급 위축이 예상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실제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신년 인사차 한자리에 모인 경제수장들이 올해도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융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는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위험 요인도 남아있어서 금융 위험 요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역시 새해 들어서도 저성장, 저금리 추세와 가계 부채 부담 속에 해외 위험 요인이 더해져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연속보도. 오늘은 최근 다시 등장한 국제기구나 외신들의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살펴봤습니다. 공신력 있는 평가라며 반복 인용되는 자료들을 확인해봤더니 과거의 보고서나 보도 일부를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 붙여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외국의 환경학자들이나 외국의 건축학자들도 대한민국이 4대강이 완성됨으로 비로소 선진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을 아는 분들은 예. 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외국에선 4대강을 좋게 본다. 최근 들어 처음 등장한 주장은 아닙니다.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전에도 4대강이 녹색 사업으로 평가받는다며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0년 유엔 환경계획이 한국의 녹색 성장 전략 보고서에서 4대강 복원의 긍정적인 전망을 담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목적 자체가 녹색 성장에 동참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 근거 자료도 이명박 정부에서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획에 대한 기대라서 예상치 못한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생태계 기능 유지에 특히 주의하라는 권고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올린 보고서를 그대로 소개한 게 지나지 않는데 4대강 사업하는 것을 화천 보건사업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놨고요. 나중에 그걸 확인을 하고는 최종 보고서에는 거의 부정적인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평가도 아주 좋았잖아요. OECD 같은 데서도 보면은 뭐 일석오조 사업이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주 높이 평가했고 말입니다. 4대강을 일석오조라 평가했다는 2012년 OECD 환경전망 2050. 다가올 물 부족을 경고하고 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을 소개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석오조는 평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4대강 사업의 목적 5가지를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OECD는 당시에도 생태계 균형 파괴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습니다.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홍수 발생이 줄고 수자원 확보는 됐지만 서식지에 영향을 미쳐 수생생물 개체수가 감소했다며 4대강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도 인용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4대강이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 보도가 아니라 4대강이 거의 완성됐다는 사실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웰은 잘이 아니라 저기 같은 감탄사입니다. 기사를 보게 하려는 대화식 제목이죠. 4대강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기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4대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난 지 6년, 객관적인 재평가가 진행되는 시점에 과거의 전망 보고서나 보도 일부를 왜곡 인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큽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네, 한파가 주춤하자 이젠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주말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서 내륙 일부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미세먼지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먼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지역 어디입니까? 네, 충청과 세종, 광주, 전북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집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 단축과 화력발전소 가동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와 주차장 폐쇄,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수도권은 그 비상 저감 조치 지역에서 제외가 됐는데 그러면 내일 미세먼지 상황이 좀 호전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오염물질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휴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 동풍과 겨울 호우가 내리면서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석 대와 90여 명을 투입해 2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구규림 0.7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뒷불을 감시하는 한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의 협상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결속 다짐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혈통을 강조하는 기록 영화를 선보이는 등 세습 정통성 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두산의 설경 아래로 백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을 향해 달립니다. 올해는 신년사도 건너뛴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방영한 새 기록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타고 달리는 모습으로 시작해 같은 장면으로 끝나는 이 영상은 시종일관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만난 시련이 겹사여도 우리가 대를 이어 고수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영상은 특히 내가 과업을 다하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대를 이어 한다는 김일성 주석의 생전 발언까지 이용하며 지금의 위기를 풀 사람도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선전을 60분 동안이나 이어나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강화, 그 과정에서 당정군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사상 통일 정책을 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전원회의에서도 나라의 도덕 기강을 강하게 세워야 한다며 반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는 투쟁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면 돌파를 내세웠지만 경제 목표 달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체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북한은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의 발사 장면을 형상화한 기념 주화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상현 위원은 오늘 화성 15형 발사 장면과 함께 강력한 군력, 평화 보정의 천리라는 표어가 담긴 기념 주화를 북한이 발행했다면서 공개했습니다. 주화 뒷면엔 인공기와 노동당기, 최고사령관기 등 3개의 깃발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최고사령관기는 전면의 문구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임을 뜻한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네, 타이완에선 블랙호크 헬기가 추락을 하면서 참모총장을 비롯해 군 고위 인사 8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11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과 한거위 국민당 후보는 조의를 표하고 유세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군 블랙호크 헬기가 불시착한 수도 타이베이 남쪽의 이란현 우라이 지역입니다. 이륙한 지 10여 분 만에 교신이 끊긴 헬기는 야산에 추락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座舱里面有2个或3个是有声音还可以，然后这边有2个已经没有气息了。这边我们4个，他那边有1个，现在国会旁边的座舱外面有1个，我们先救出来了。 탑승자 13명 가운데 선이밍 참모총장과 위친원 소장 등 군 고위인사 8명이 숨졌습니다. 차오진핑, 황여우민 중장과 기자 등 5명은 구조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차이잉원 총통은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今天是让我们感到非常悲伤的一天，我们有好几位优秀的将领在今天的事故里面因公殉职。 오는 11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차이 총통과 국민당 한고위 후보는 잠시 유세를 멈췄습니다. 사고 헬기는 미국에서 도입한 UH-60M 블랙호크입니다. 로이터와 AFP는 타이완이 2010년 이 기종 60대를 구매했으며 재작년 2월에도 블랙호크가 이륙 직후 추락해 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비리 혐의와 관련해 일본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다가 최근에 레바논으로 도피를 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르노 회장이 도피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인터폴 수배 요청을 받은 레바논 정부는 곤 전 회장을 소환해 신문할 예정입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가택연금 상태로 도쿄에 있어야 할 곤 전 회장이 레바논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고 곤 전 회장 변호인도 놀랐습니다. こちらの方も寝耳に水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感じでびっくりしてるし、当惑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あるということも申し上げたいと思っています。 곤 전 회장 측은 혼자 일본 출국을 준비했다며 아내 등 가족이 개입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이 지난 24일 자택에서 성탄절 파티가 열렸을 때 현악기 중 가장 큰 콘트라베이스의 상자에 몸을 숨겨 자택을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이동해 29일 밤 전용기를 타고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레바논 베이루트로 입국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일본 사법당국은 곤 전 회장이 낸 150억 원 이상의 보석금을 압류하고 도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간경유지가 된 터키 측은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종사 등 7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인터폴의 수배 요청을 받았다며 곤 전 회장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اليوم معروف لم يعد سرا أن السيد غصن يقيم اليوم في لبنان وبالتالي هذه النشرة الحمراء وردت إلى النيابة العامة التمييزية. 곤 전 회장은 오는 8일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물론 일본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성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 지리산 자락에 가보면 추위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제대로 맛이 든 곶감 생산이 한창입니다. 축제까지 열리면서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0년 경자년 쥐띠해를 맞아 앙증맞은 쥐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파이와 빵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어여쁘고 붉은 소스를 얹은 스테이크는 미식가의 입맛을 유혹합니다. 모든 음식에 쓰인 재료는 경남 산청에서 생산된 곶감. 곶감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볼 수 있고 재밌는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는 곶감 축제가 지리산 자락에서 열렸습니다. 곶감의 활용성 그리고 또 저희 곶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품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번에는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서도 쉽게 해 드실 수 있게끔 그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지리산을 경계로 맞닿은 경남 함양에서도 곶감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곶감은 주렁주렁 매달려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함양 곶감 축제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볼 것도 많고 행사장도 많고 너무 좋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한 데다 시장이나 마트보다 값도 저렴해 관람객 지갑도 금세 열립니다. 육질이 단단하고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양은 토양이 계류만염 토양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곶감보다도 달고 또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고종황제 진상품으로 유명한 경남 산청과 함양의 지리산 곶감. 겨울철 별미인 곶감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두 지역의 축제는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서울시청 소속으로 새 출발합니다. 심 선수는 이제 학생이 아닌 실업 선수인 만큼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가 서울시청 유니폼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다음 달 한국 체대를 졸업하는 심석희는 서울시청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심석희는 남다른 각오로 임하겠다는 입단 소감부터 밝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학생 신분이 아닌 실업 선수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남다른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 심석희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계주 금메달 등 메달 3개를 따낸 데 이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여자 계주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허리와 발목 통증 등으로 태극마크를 반납한 이후 한동안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쇼트트랙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더 내가 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심석희는 쉬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다짐도 전했습니다. 다양한 경험도 하고 그 안에서 제가 새롭게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잊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청이라는 새둥지에서 인생 2막을 열게 된 심석희는 오는 4월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대표팀 재승선에 도전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4번 타자 김재환 선수의 메이저리그 행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팅 마감 시한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김재환 영입과 관련된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재환은 지난달 6일 메이저리그에 포스팅 공시됐습니다. 이제 주어진 협상 기한 한 달까지 단 사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인 6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포스팅은 종료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재환은 귀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합니다. 이번 주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연일 비시즌 선수 이동을 다루는 현지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김재환과 관련한 소식은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레이 힐만 전 SK 감독이 코치로 일하고 있는 마이애미가 한때 관심을 가졌지만 영입 계획을 접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뿐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포스팅 신청으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김재환의 데이터를 모으기에 시간이 부족했고 2018년 44개였던 홈런이 지난해 반발 개수 조정과 함께 15개로 대폭 하락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두산은 김재환이 복귀할 경우 신속하게 계약을 마치고 내년 시즌 데뷔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기존대로 연봉 계약하고 선수단에 합류해서 훈련하고 내년 데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의 이번 도전이 무산되더라도 의미는 있습니다. 원래 올 시즌을 마친 뒤 빅리그에 도전할 계획이었던 만큼 이번 포스팅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를 향해 더 큰 꿈을 키워가고 있는 김재환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미세먼지의 공습에 공기가 답답합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인 내일 미세먼지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과 전북, 광주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저녁 9시까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요. 다만 주말에는 차량 이부제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자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밤부터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3도, 부산은 영상 3도로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6도, 대전은 9도, 부산은 11도로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미세먼지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먼지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무려 아파트 4층짜리라고 하는데 대형 고래에 대한 부검이 국내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고재영 기자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